2023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론에 관심이 많고, 근데 팩트는 10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매우 많이 올랐고 한 1년 정도만 하락을 했다. 상반기는 강보합이고 하반기는 상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망고쌤TV를 운영하고 있는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23년차 찐 투자자이고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학원에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어제와 탄핵 이후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탄핵하고 토어제 중에 토어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일단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계속 신고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탄핵 이후로도 거래량은 계속 늘어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정치 이벤트 또 관세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울의 이제 핵심지들의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심리지수 같은 데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렇게 매매 주기가 짧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샀다가도 저녁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한번 사면 세금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로는 7년에서 10년 정도 아파트는 보유하거든요. 그런 장기로 이렇게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아파트 시장의 특징이죠.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이슈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전혀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아파트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식이라든지 코인 쪽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코인 시장, 금융 시장하고 차이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아파트 시장도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4월에 거래량이 하락했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통계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 10년 서울 평균 월 아파트 거래량은 5,800건 정도 되고요. 최근 5년 동안은 3,880건 정도 됩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건 넘는 거래가 실제로 됐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6,20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2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도 많고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많거든요. 근데 4월달은 3월보다는 적지만 2월 평균하고 같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로 그림을 만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월 거래량이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3월 거래량인데, 2월 같은 경우에는 6,262건 서울 아파트가 거래됐고, 3월 같은 경우에는 9,675건이 거래가 됐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시작한 지 36일이 지났거든요. 36일 동안 3,353건이 거래가 돼서 2월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게 그 실거래 가격 가지고 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라는 건 아파트 실거래량은 거래하고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60일 동안 취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취합이 끝나는 거고, 4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에 취합이 끝나는 거죠. 근데 보통 4월 초에 나와서 4월 거래량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12일 정도에 4월 12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2일 동안 취합된 거래량만 가지고 전체 60일 동안 취합된 거래량이랑 비교를 하는 오류를 실제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취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달이 12일 지났을 때 몇 건이었는데 4월 달이 12월 지났을 때 몇 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4월 거래량이 이제 12일 정도 취합된 걸 가지고 이제 3월 달 거 50일 이상 취합된 거랑 비교를 하니까 너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4월 거래량도 10년 평균보다 많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볼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통계를 잘 안 보세요. 통계를 잘 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믿고 싶은 걸 팩트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비싸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시장은 모든 사람이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고, 집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의견이 있어.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말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보시지 않는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본인 포지션에 맞게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걸 바라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떨어지길 바라다 보니까 포지션에 맞는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장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순환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2년 하반기에 하락하고 2023년 1월부터 실거래, 한국부동산원이 우리 국가 공식 통계지 않습니까? 2023년 1월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6개월 정도 급하게 급락했고, 나머지 2012년부터 2025년까지를 보면은 6개월, 한 1년 정도를 빼고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맞았고, 하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022년만 맞은 거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하락론에 관심이 많고, 상승론자들에 대해서는 뭐 연거로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근데 팩트는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매우 많이 올랐고 한 1년 정도만 하락을 했다. 이게 팩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운 게 찾아보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팩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본인 자산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상저하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저하고라기보다는 상반기는 강보합이고 하반기는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23년 정도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제대로 맞추기 시작한 거는 2022년 하락 이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상승론자였기 때문에 10년 중에 9년이 맞았어요. 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2022년 하락을 겪고 나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2010년대 하락이죠. 2010년 초반에 서울 하락을 겪으면서 데이터를 파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2022년 하락을 맞고, 그때부터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에 근거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는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양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전공하면서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저는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금리하고 수급이라 생각하는데, 하반기가 될수록 수급은 점점, 그러니까 공급 입주 물량은 점점 떨어지고, 금리는 이번에 최근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최소 2번 또는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방 압력이 더 세질 거고, 상반기의 상방 압력보다 더 세질 거다. 근데 상반기가 강보합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시장이 달아오르고, 그러면 가을 정도에 대출 규제가 세게 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그 한도라든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게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하반기에는 강보합보다 더 셀 건데 하반기 11월이나 12월 정도는 약보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유력한 후보가 있죠. 양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큰 당이 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다 보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되든 간에 기존에 자기 그 당의 색깔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용인하는 추세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민주당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 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할 거다. 그리고 외곽의 사기 신도시를 또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외곽의 신도시들을 계속 지정을 할 거다. 2기 신도시도 노무현 정권 때 했고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권 때 했고 이제 4기 신도시는 이제 그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변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국토보유세 이슈도 이제 조용해졌고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글을 올렸어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공공의 사기 신도시 지정할 거고 공공주도로 공급을 많이 할 거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는 이야기고 집을 더 짓게 한다는 건데 올려준 거에 비례해서 공공임대를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존의 민주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기부 채납을 받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 공공주도로 한다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을수록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 내에서 공공으로 이제 현재에도 공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역세권에 작은 땅들을 사가지고 청년주택 10평, 10평대를 많이 짓는다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유지를 하되 좀 줄이는 추세고 민주당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해봐야 아는 거고 한다고 했더니 하는 줄 알더라 이럴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기존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정책이 시장의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하고 수급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착공하면 3, 4년은 걸리는데 지금 착공해도 이 다음 정권이 끝날 무렵에 입주하는 거고 실제로 착공하기 위해서 단계를 진행해 놓은 것도 이전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 놓은 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입주도 못했고 2026년에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계획은 입주도 못했는데 거기다 4기 신도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말렵이나 입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급이 뭐 2, 3년이 아니라 4, 5년 봤을 때도 크게 개선이 될 거냐? 나는 노다. 그리고 금리가 민주당이 되면 올라갈 거냐? 그것도 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 규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돈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29번의 부동산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집을 잡을 거라고 했다면 집이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렸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건 돈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M2, 우리가 보통 M2를 많이 하죠. 유동성 M2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연 단위로 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냐. 그래서 다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키를 바꾸는 겁니다. 키 역할을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이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한테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정책에 집중했죠.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은 줄어드는데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좋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드디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트로피 아파트 같은 것들만 올라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간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점점 더 실수요자 쪽으로 바꿀 것이다. 특히 그 주택 구성으로 보면은 표심은요, 무주택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리고 유주택이 42%고요. 다주택이 15%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주택이나 1주택만 표심을 잡아서는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같은 경우, 민주당이 만약에 무주택자 위주로 한다 그러면 1주택자도 포섭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 일부도 포섭을 해야지 쉽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주택까지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몰락한 거는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법인을 또 공격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끌족을 공격했다는 거죠. 영끌족은 계속 집값 잡아주겠다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근데 계속 살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인지부조화가 온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그 후기를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장에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제일 마지막에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무주택이나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5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이다라는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돈이 줄어들지 않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계속 줄어드니까 집값은 오를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은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 전략을 쓰면 다음 정권에서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금리의 동향이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죠. 한국은행 총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번 또는 이제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3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떨어져야 실제로 집값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4% 초반 또는 3%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특례론이라든지 신혼부부한테 해주는 건 더 저렴하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2번을 더 내리게 되면 그게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취할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이집을 한다든가 1주택을 갖는 거에 대해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대출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 내려가면서 집값이 상방 압력이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정치 이벤트라 규제가 나오면은 잠시 주춤할지 모르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4구의 거래량이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데이터에 오르라기보다는 제가 토지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만히 뒀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몰려있던 수요가 들어오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희미해질 거거든요. 토호제를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내놨던 근거가 뭐냐면 토호제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길게 보면 효과가 없고 효과도 없는데 재산권만 침해한다. 그래서 해제한 건데 그걸 다시 한 달 만에 그 논리가 바뀐다는 게 자체가 저는 서울시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호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호제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사고 있죠? 집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 허가가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합헌이라고 두 번이나 판결을 났고 주택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강남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한 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는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 조건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허가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구마다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송파구에다 계속 이의 제기했던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다주택자인데 송파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전부 처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죠. 아니, 실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맞다. 그러면 무주택이나 1주택이 들어가서 살면 실사용이고 다주택자가 살면 실사용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실사용에 허가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내용이, 다주택자는 실거주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다주택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거냐. 왜 송파구는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또 다르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다르고, 이렇게 광진구라든지 성동구가 또 다릅니다. 주택거래 허가하는 기준이.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렸어요. 서울시에서 맞추고 다시 국토부에서 맞추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거든요. 그게 토지거래허가제도 재실시가 3월 24일이고 그 기준이 통일돼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4월 22일입니다. 한 달 걸렸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가 거의 안 나서 거래량이 거의 강남 사고가 제로였어요. 제로였고 이제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거래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지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지만 4, 5월 가면서 거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실제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서울 구축과 외곽 신축 중 어디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축을 좋아하시고 신축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축은 비싸죠. 신축은 비싸기 때문에 이제 구축을 사시는 건데 이제 구축은 사셔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을 이제 가격별로 A, B, C로 나누면 가격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A, B, C로 나누면 A급지에 신축이 제일 비싸겠죠. 근데 이제 B급지에도 신축이 있고 A급지에도 구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이런 겁니다. A급지에 구축을 사는 게 맞습니까? B급지에 신축을 사는 게 맞습니까? 여기 이제 똑같이 B하고 C에 대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되시면 신축을 사시는 게 당장은 좋다. 하지만 구축은 좀 멀게 미래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되면 지금 신축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 왜냐하면 10년 지나고 나면 신축은 구축이 되고 거기는 구축이 다시 신축이 되니까 훨씬 더 커뮤니티도 좋고 시설도 좋고 다 좋겠죠. 그래서 취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의 편안함이 좋고 구축에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B급지에 좀 더 하급지에 신축을 사시면 되고, 나는 구축도 괜찮은데 10년, 20년 뒤에 자산이 꽃이 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한 A급지의 구축을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용적률 정도는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200% 언더면 좋죠.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급지일수록 200% 초반까지는 괜찮고, 하급지로 갈수록 200%보다 좀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집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좋은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30년이 넘어가는 구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는 못 살겠다. 그런데 인테리어만 하면 주차 문제 이런 거 빼고는 인프라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학원 교육도 되고, 출퇴근도 좋고, 판교에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어린애기들 키우면서 살다가 보면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진행이 돼서 재건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돼요, 재건축이? 자, 재건축이 안 돼도 오른다는 거죠. 왜냐,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안 돼 있는 아파트도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살기 좋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이 오르고, 거기다 재건축이 되면 개발 이익이 얹어지는 거죠. 자, 신축을 사는 이유는 제일 잘 나가니까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시는 거고, 자, 재건축을 사시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도 반드시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개발 이익까지 먹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신축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단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신축이 되는 시간은 버틸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수도권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집이 오르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강남 쪽이 먼저 오르겠죠. 그 다음에 강남 4구가 오르고 나면 성동이나 광진이 오르고요. 성동, 광진이 오르고 나면 동대문구, 그 다음에 노원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남쪽으로 가면은 강남이 오르면 분당이 오르고, 수지가 오르고, 영통이 오르고,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작은 집값은 비크에다 물을 붓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물은 계속 서서히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제 강남이라는 데를 다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넘쳐가지고 그 다음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와인잔을 3단으로 쌓아놓고 제일 위에 잔에다가 와인을 따르면, 제일 위에 잔이 따르고 나면 넘쳐가지고 두 번째 잔들이 차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캔틸런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강남이 많이 올랐고 뾰족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가 오르고 광진구가 오를 차례고, 실제로 2024년에도 사실은 성동구가 평균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그게 성동구에 퍼지고 동대문구로 넘어가고 있는 찰나에 다시 토호제가 해제가 되면서 그 돈들이 다시 빨려 들어가고 강남으로 갔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게 퍼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이제 B급지, C급지가 오르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의 B급지, 이번 타임은, 그리고 경기도의 A급지가 올해에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될 것이고, 내년이나 후년전에는 서울의 C급지 또는 경기도의 B급지가 그 다음 순서로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집이 너무 없기 때문이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사실 5천만 이상 되는 인구 중에 세계에서 우리가 6번째로 GDP가 높습니다. 개인 소득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고요. 서울에 이렇게 다 살고 싶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에 집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원하는 집이 없는 거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 좋고 애 키우기 좋고 이런 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별로 없다는 거죠. 서울의 신축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강남을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에
50억이 넘어가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우리는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요. 0.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데 그럼 200평 되는 것도 있고 한남대일처럼 뭐 이렇게 150평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연예인들이 사는 거라고 치고 우리가 말하는 34평, 국평이라고 그러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0억이 넘는 아파트는 전국에 세대수 기준으로 0.005%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원베일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0.005%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만큼 이야기할 데도 없고 좋은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또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 0.005% 소위 말하는 연예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 연예인 걱정하고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를. 그쵸? 근데 그 이야기만 맨날 신문에서는 퍼다 나오고 비싸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곽에 가면은 아직도 저렴한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는 방법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경매도 있고 뭐 매매도 있고 많은데 실제로 경매를 꼭 안 하더라도 조금만 알고 노력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강남에 5, 6년 뒤에 재건축돼서 입주할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지금 2,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집이 없기 때문이고 심리적으로도 일부 비싼 아파트 정말 0.005% 연예인 걱정하는 아파트 같은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 부족이고 입주 물량 부족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예전에는 집이 많이 부족했죠.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옛날에는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뭐든 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루이비통밖에 살 수 없어가지고, 그 루이비통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가면 2, 3만 원짜리 가죽 가방 많거든요? 왜 안 사겠습니까? 나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죠. 흔한 거 말고 좋은 거. 자, 근데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는 이제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핵심지에 좋은 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변두리는 빠르게 식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지로 가야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돈이 줄어드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에 큰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물이 깊으니까 외곽에도 큰 물고기들이 살았겠지. 그런데 이제 호수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고기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오히려 큰 고기들이 가운데로만 몰릴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더 붐빌 거고 외곽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자, 서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핵심지는 더 많이 오를 거고 변두리는 옛날보다 더 많이 빠질 거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 논리는 이거죠. 출산율 저하. 출산율이 0.7, 0.6 이렇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나라 이미 피크아웃 됐고 유명 유튜브가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올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면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산율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거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막 집도 넘쳐나고 공실도 넘쳐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 감소. 저는 자연 감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만, 이동에 의한 증감이 있다는 거죠. 이동. 뭐냐면, 서울에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긴 하지만,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서울에 대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있죠. 세대수가 100세대가 있으면 주택이 몇 세대가 있냐. 자,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100이 안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서울입니다. 서울은 90% 초반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서울에는 공실도 사실상의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공실도 없고 주택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동에 의해서 감소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 투자를 예전에 많이 할 때 울산을 가보면 울산 KTX에서 딱 내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제가 저 밤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젊은 청년이 내리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임장을 끝내고 2박 3일 지나서 일요일 저녁에 또 KTX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가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면서 다시 KTX를 탄단 말이죠. 서울행으로. 이게 그거죠, 그거. 지방은 자연 감소도 있지만 이동에 의해서 더 젊은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로 집중이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동에 의한 감소도 있다. 근데 이동에 의한 증감이 있는데 이동에 의해서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이동에 의한 유출로 인해서 더 빨리 감소할 거고 서울은 오히려 출산율 감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두 분이 더 많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3명, 4명이에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감소라는 물리적 증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서울은 집을 안 지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가구 분화가 됐어요. 2010년대 중반에는 서울에 한 세대당 2.5명이 살고 있었고 지금은 2.08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10년 전에는 2.5명이 살았고 한 세대당 서울에 지금은 2명이 산다는 거죠. 자, 10몇 년 전에 서울이 1000만 인구였어요. 1000만 인구. 그러면 2.5명이 세대당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는 몇 세대가 있는 겁니까? 400만 세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400만 세대. 400만 세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 인구를 10년이 지나서 1000만 명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한 세대당 2명이 사니까 500만 세대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400만 채의 집이 500만 채의 집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10년 동안 100만 원을 지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짓지 못했고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멸시를 동반합니다.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기존 세대에서 30% 정도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그 순증 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1000만 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100만 호를 10년 동안 더 지었었는데 100만 호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가구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셋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서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집이 한 채가 있고 엄마, 아빠, 내가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서울에 다시 살고 싶은데 이제 집이 없어. 서울에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경기도에 집이 하나 있네? 그도 옆 마을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을 이름이 경기도인 거죠. 경기도로 이사 가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는 안 변했지만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세대수는 안 변했지만 인구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왜? 집을 하나 더 줬으면 그 사람이 서울에 살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거냐, 서울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거죠.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준비해 놔봐야 이다음 정권에서 꽃이 피어야 되는 건데 잘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판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가족의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시가 될 거고 서울에 있는 집은 오르겠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자연 감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동에 의한 감소, 물리적인 감소가 더 크고 그로 인해서 근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내려갈 건데 서울은 집값이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길게 보면 장기로 보면은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못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외곽에서 시작해서 점점
긴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서울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집이 자기 집이냐? 남의 집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의 집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국 어디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당신은 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살 거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에 집을 산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갈아타기를 하면서 서울 메인으로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그 경제적인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의 신축을 가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서울은 땅이 없어요. 서울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을 한 1분 정도만 보면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서울에 신축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죠. 아파트를 부시면 재건축이고 빌라를 부시면 재개발이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재개발 신축을 공급할 수가 있다. 누구나 원하는. 그렇다 그러면 이 진행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데를 초기에 들어가면 제일 레버리지가 크겠지만 요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다 성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걸 해라. 지금은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한 거를 사면 된다. 그리고 좀 더 시장이 뜨거워지면 좀 그때 초기로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재건축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도 후기로 뭐 관리처분 인가가 지나면은 입주권이라는 걸로 분양권 비슷한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에서도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주택자도 괜찮고 1주택자도 사는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축이 될 거니까.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게 초기도 나는 괜찮다. 입지가 좋고 애들 키우기 좋고 소위 말하는 집 빼고 모든 게 완벽하다. 이런 동네에는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 인테리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은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될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울의 공급은 더 부족해질 거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취득세 규제 완화로 지방 투자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방 투자를 많이 해봤고, 실제로 저는 지방 투자해서 많이 물려보기도 했고,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제가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쉽지 않다.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려면 지방의 공급이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똑같기 때문에 방향은 전국이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공급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지방이 어려운 거는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공급이 많아요. 집값이 오르면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서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고,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아놨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죠. 어쨌든 지방에 그러면 공시가격 2억 이하다라고 하면, 공시가격 2억 이하로 하면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은 3억에서 3억 중반 사이에 있는 맥스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걸 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야. 쉽게 얘기하면 지방의 다주택자들이요. 지방의 싼 주택을 좀 사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은 투자로 사는 거예요. 투자로 사는 건데 수익률이 좋을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방의 저가주택이 싼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뭐 신축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신축이 공시가격 2억 이하일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럼 구축에 외곽에 있는 집을 사라 그러는데 지금 그걸 산다?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들에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오면 팔고 나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지방 공시가격 2억이를 만약에 제가 샀잖아요. 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여러분은 무주택이면 청약을 넣으면 그 가점도 뭐 이렇게 그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유주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서울에 집을 사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대출이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수많은 규제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 유역 이하를 사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돈이 몇천만 1억 이하로 있다. 그러면은 생각은 해볼 만한데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나 핵심 지역에 집을 사는 게 먼저고, 그러고도 뭔가 하나 추가로 한 개 더 해보고 싶으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 경험인데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다 해봤지만 중소도시도 있잖아요. 50만 이상 도시. 이런 도시들의 제일 좋은 집은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광역시의 지방을 살 거면 광역시의 핵심지를 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르더라. 그리고 추가로 이제 소도시들이 있어요. 중소형 도시. 예를 들어 50만 이하 도시들이잖아요. 이런 도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상승하고 하락의 사이클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클이 한번 올랐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이상 사이클이 가잖아요. 한번 사면 중간에도 충분히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의 중소도시는 사이클이 딱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 딱 들어가서 2년 뒤에 딱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PD님은 딱 샀는데 그 2년 뒤에 딱 피크를 찍었어요. 막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달려들고 있어요. 그럼 그때 팔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이 나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정 고수가 아니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인 지방 지역은 어디인가요? 저는 얼마 전에도 대구에 다녀왔고 부산에도 다녀왔는데,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 범사 만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범어 사동, 만천 삼동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중구도 갔다 와봤고 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고 싶은 집이 몇 개 있더라고요.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범어 사동에 있는 집을 사고 싶고 만천 삼동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 근데 크기가 지금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사놓으면 매우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4억 정도 있는데 대구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사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5, 6년 뒤에는 20억 이상 갈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곽은 절대 안 오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외곽은 환경도 좋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침산동이니 월성이니 이런 데는 교육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집이 안 올라요. 수성구만 올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 대구는 집이 많아요. 대구는 집이 많아. 그런데 집이 많아서 많기 때문에 외곽은 잘 안 오르지만 핵심지만 오르는 거죠. 그 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대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거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은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나 부산이나 광역시에 제일 좋은 곳에 주택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 그게 제 경험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킬을 배우지 말고 원리를 배워라. 집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려고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하죠. 그죠? 하락하신다는 분은 하락으로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펼치고, 상승은 또 비슷해요. 상승으로 맞춰놓고 논리를 펼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사이클상 8년 오르고 1, 2년 내리니까 상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금리하고 공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배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집은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다. 평생 당신은 집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당신의 집인지 남의 집인지 그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집을 산다 그러면 서울의 핵심 지역에 집을 산다는 목표 아래 거기 들어갈 장기적인 로드맵, 20년, 30년짜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된다.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이다. 생각보다 인생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죠? 정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원리를 아시면 좋다. 그런데 또 유튜브를 켜보면 집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가 말이야, 갭 투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옛날에 염창동, 뭐 등촌동 이런 데 사가지고 이게 뭐 몇 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3개, 4개를 샀어요. 어디 그 경기도에 뭐 어디 뭐 평촌 근처에 3천, 4천으로 사놨는데 10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100억 부자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다시 재현이 가능한가? 그때는 캡이 3천만 원이었나 보죠. 근데 지금은 캡이 5, 6억씩 하는데 최소. 그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스킬이 되게 중요하죠. 부동산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캡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스킬입니다, 스킬. 아무리 당신이 그 멋진 경매 기술을 발휘하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캡 투자를 세팅을 딱 잘해도 집이 안 오르면 끝입니다. 그죠? 집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집이 많이 올라주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대충 사도 오르고요. 경매를 안 받고 조금 비싸게 사도 오르고요. 그리고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나갑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이클이 오르는 사이클인지 내리는 사이클인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배우셔도 된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경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를 먼저 배워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신사임당에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예, 부동산의 특징이 있고 주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의 특징을 대입해가지고 부동산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저는 그게 이렇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대부분 이겼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죠? 테슬라가 100배가 올랐다지만 100배 오르기 전부터 갖고 한 번도 안 판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처럼 부동산을 생각하면 안 된다. 길게 보면은 부동산이 매우 안전자산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좋고 코인도 좋고 잘하시면 하면 되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집은 필요하니까 좋은 곳에다가 집 하나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해보시면 주식이나 코인이 망해도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핵심지에 좋은 주택을 먼저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